예, 안녕하십니까. 강북청소년학원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박수 감사합니다. 아직 박수 받을 만한 얘기는 시작 안 했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지금 전부 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부모님들이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들이 생각해야 될 입시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오해 외에도 우리 지금 입시가 이제 2028학년도도 많이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면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강북청소년학원은 대입 전문 학원이니까 대입에 대한 정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 또는 앞으로 입시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일부 제가 진행을 하고요. 2부에서는 저희 부원장님이 또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우리 친구들 이제 대학 갈 때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친구 세대에는 인원들이 쭉 이렇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대학 가는 세대가 2028학년도인데 2028학년도에 대학의 모집 정원은 약 47만 명 정도 예상됩니다. 2년제와 4년제를 합하면 대학 모집 정원 약 47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학생 인원이 42만 명, 43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대까지 포함하면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못 가는 경우는 없어요. 돈만 내면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보통 4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학을 안 가고 뭐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다른 뭐 직업을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실제로 그해 보통 수능 응시하는 당해년도 고3 응시생 한 31만 명 정도 저희가 추정합니다. 저희가 매해 추정하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교육 전문 업체다 보니까 매 이런 걸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치를 봤을 땐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해에 재수생들 한 15만 명 정도 시험 볼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수능을 실제로 보는 학생은 한 46만 명 정도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그 한 3년 뒤를 저희 미리 추정을 하는데 추정해봤더니 46만 명 정도. 그래도 뭐 4년제는 모르겠지만 전문대까지 포함하면은 다 학생 수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들이 나오는 게 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남쪽부터 하고 대학이 문을 닫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학생 수를 못 채울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47만 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대학을 못 갈까 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그걸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게 고민인 거잖아요. 저 47만에 아무 데나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 그래서 가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봤더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들 위에서부터 순서들이 있겠죠, 사실은. 의치학 한수,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서울 주요대라고 하는데, 그리고 주요 국공립대. 예전에는, 어, 경북대라든지 부산대라든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들보다 높았죠. 우리 부모님 세대 또는 그 윗세대를 생각하면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역전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 학교가 한 반당 몇 명이죠? 한 20, 여기 노원 같은 경우 한 20명대 초반 정도 있더라고. 한 반에 한 23명 정도를 예상해서 10반 있다 그러면 23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몇 명 정도가 거기 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의치학 한수가 정원이 전년도에 지금 어떤 분께서 하여튼 팍 늘리셨죠. 팍 늘리시고 장렬하게 어떻게 하여튼 팍 늘리셨는데, 그래서 이제 8,100명입니다. 의대가 늘어나서 8,100명인데 8,100명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 정원이 저기 3,400명이고, 이렇게 대학 정원들이 쭉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26학년, 26학년, 25학년도 정원입니다. 26학년도 정원. 26학년도 정원이 저기 바뀌지 않을 거야. 28년도에도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의치학 한수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줄어들지도 다시 뭐 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상위 누적으로 한 1.8% 정도 하면은 저기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몇 정도? 전교 230명 있는 학교에서, 일반적인 학교에서 그냥 평균만 잡았을 때 학교 전교 4등까지 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대는 전교 한 6등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누적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근처에 어떤 학교는 서울대 전년대 30 몇 명 보낸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 몇 명 보낸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못 보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편차는 있을 거예요.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은 이제 전교 몇 등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전교 몇 등 하면 반에서 몇 등 해야 돼. 이런 게 대충 느낌이 오시겠죠. 이해되시죠? 물론 학종 등수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겨서 등수가 꼭 관계 있지 않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계실 것 같은데 오산입니다. 적어도 이 위 대학들은 제가 한 여기까지는 자를게요. 이 위는 등수가 아마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일일이 어느 대학은 몇 등 해야 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보시면은 이제 아이가 큰 첫째 아이인가요? 첫째이신 분. 첫째이신 분들은 뭐 둘째, 셋째이신 분들은 앞에 언니 오빠나 뭐 형 누나가 있을 테니까 입시를 하실 텐데 첫째이신 분들은 이제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대학에 원서 몇 장 쓰시는지 아세요? 6장이라고 착각하시잖아요. 대학의 원서는 정상적으로 쓰면 9장입니다. 정상적으로 쓰면 9장. 그 다음에 뭐 정상적이란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9장이고요. 더 하면은 15장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더 15장까지도. 자, 기본적으로 9장이 뭐냐면 수시가 6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6장이나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는 무조건 수시로만 대학 보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정신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시만 하면 9장. 정신 몇 장? 3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9장이고 제가 15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건 교육부 관할 대학들이에요. 교육부 관할 대학이 아니고 국방부 관할 대학들. 네, 그 다음에 지금 행안부라 그러나요? 행안부 관할 대학 뭐 있죠? 경찰대. 국방부 관할 대학 뭐 있죠? 사관학교. 그 다음에 과기부 관할 대학들이 있어요. 카이스트, 디지트, 지스트 뭐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유니스트.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아까 9장 얘기했잖아요. 사관학교는 같은 날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4개의 사관학교가 있잖아요. 육사, 해사, 공사, 간호사. 4개의 사관학교. 그러니까 거기는 한 번밖에 원서를 못 쓰니까 같은 날 시험을 보니까. 그 다음 경찰대, 그러니까 최대한 쓰면 경찰대. 그 다음에 뭐죠? 사관학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과학기술, 과기부 산하의 대학들. 카이스트, 유니스트 이런 대학들 합해 4개를 더 쓸 수 있죠. 그러면 6개를 더 쓸 수 있으니까 최대 9개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6개의 대학들은 원래 수시는 6장 합격하면 정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6개의 대학들은 합격해도 수시나 정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보통 경찰대나 경찰대나 아니면 사관학교가 7월 말에 시험을 보거든요. 1차 시험을. 그래서 1차 시험을 그냥 응시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고3 되거나 아니면 N수생이 됐을 때는. 왜? 전국 단위 시험을 그렇게 가서 현장에 가서 시험 보고 싶어 라는 생각들도 있고 또 막상 그걸 합격하잖아요. 합격하면 수능 볼 때 마음이 편하대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 걸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을 또 편안하게 잘 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부모님들 하신 분들은 원서 몇 장? 9장 있다. 기본이 9장이고 더 쓸 수도 있다. 라는 거는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수시가 6 있는데 수시 전형은 또 몇 가지 전형인지 아세요? 우리는 수시 몇 프로, 정시 몇 프로 익숙한데 수시가 몇 가지 전형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죠. 첫째인 분들은 수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 또는 교과 전형은 대부분 대학 그러니까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해요. 물론 학종에도 추천이 있지만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이게 4가지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그냥 수능 전형이 일반적이겠죠. 수능과 특기자 전형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특기자, 예체능 특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그냥 수능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해서 9장이고 수시 합격하면 정시 시험 불가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9장의 원서를 쓰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뭘로 보낼 거예요? 수시로 보낼 거예요? 정시로 보낼 거예요? 아까 6장만 말씀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시로 보내실 생각이신 거고. 근데 수시가 유리할까요? 정시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수시가 많이 뽑을까요? 정시가 많이 뽑을까요? 어디가 더 많이 뽑아요? 수시 중에서 어떤 전형이 제일 많이 뽑을까요? 교과 전형?
학종? 예. 학종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를 상위권 대학 보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교과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국 197대학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야. 자, 볼게요. 모집 전형. 자, 전국대 비수도권, 수도권 상위 15개국에 제가 쭉 한번 써봤어요. 비율로. 전국 전형이 노란색이에요. 전국 197개 대학 중에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뭐죠? 교과 전형. 몇 퍼센트? 45%. 이해되세요? 그럼 정시 전형 몇 퍼센트 뽑아요? 18.5%. 근데 우리 보통 6대 4라고 얘기 듣지 않았어요? 맞죠? 그러면 6대 4는 뭐죠? 40%. 빨간색이 뭐예요? 서울 소수 상위 15개 대학.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은 6대 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수시로만 대학 보내려면 저 80%를 가면 상위권 대학이 아닌 데 갈 확률이 되게 높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걸 아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을 나눠봤어요. 그럼 비수도권 대학이 보라색이에요. 비수도권 대학은 제일 많이 아까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뭐랬죠? 교과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비수도권은 교과. 상위 15개 대학으로 따지면 우리는 근데 자, 이 위에 세 개 별로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가 이 위에 세 개를 가기 위해서 저희 토요일 날 이 귀중한 시간을 오셔가지고 여기서 설명회 듣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래도 이 빨간색 생각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아이는 저기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저 중에서 상위권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만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뭐랬죠? 수시에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뭐다? 학종이다. 이해되시죠? 물론 우리 아이들이 2028학년도 되면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2026학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이 2026학년도까지만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2028학년 그런데 이 틀이 거의 10년 사이에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8학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뽑는 게 학종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15개 대학은 왜 교과가 적을까요? 교과를 안 뽑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 서울대.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가 없어요. 지균 있잖아요. 지역균형이 1등, 2등만 뽑는다면서요. 예, 1등, 2등만 받아가지고 서류를 봐요. 지원 자격이 1, 2등인 것이지 정확히 말하면 1, 2등이 아니죠. 지원자 2명인 거죠. 2명을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보니까 하여튼 교과는 숫자만 본다는 뜻이에요. 내신만 본다. 그러지 않는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과도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2028학년도부터 그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학종만? 근데 학종하고 수능 뭐가 더 많이 뽑아요? 사실은 수능이 더 많이 뽑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서 6점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 얘기를 오늘 와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가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수시로 대학 가야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사실이 있다.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눈에 본 대입 개편안. 근데 사실은 고교학점제 얘기 설명 많이 들으셨죠? 고교학점제 설명 많이 들으신 분. 처음 들으시는 분. 처음 들으신 분 한 분. 다른 분들은 대부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거 오늘 또 얘기하는 게 지겹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도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고교학점제와 그다음 내신 5등급제 얘기를 간략하게 하겠어요. 저는 오늘은. 그리고 저는 이 얘기는 간략하게 실질적인 얘기를 좀 길게 할게요. 실질적인 얘기를. 자, 고교학점제라는 건 이렇습니다. 교과와 그 다음에 뭐죠? 교과와 그리고 비교과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데요. 교과는 어떻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적표를 어떻게 한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적절히 섞어서 됩니다. 상대평가는 1등급부터 5등급제까지 지금까지는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9등급제였었는데 그리고 절대평가 성취도를 준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봅니다. 그리고 비교과에서 우리 아이들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교과 전형도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어요? 앞으로는 교과 전형에도 종합적 요소들이 섞일 거예요. 그 종합적 요소들의 창의적 체험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창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출결, 독서, 행동 특성, 수상 이런 것이 쭈루루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가 빨간색으로 썼어요. 뭐 해야 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나의 적극성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봤더니 우리가 학종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학종에서는 크게 몇 가지를 보는지 아세요? 학종은 이제 2028년도 학종에서 보는 것은 세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란 걸 봐요.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공동체 역량이란 걸 봐요. 그리고 진로 역량이란 걸 봐요. 이게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본데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볼까요? 네? 학종에서 공동체 역량 제일 많이 볼까요?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잘 화합하고 잘 사나? 진로를 제일 많이 볼까요? 우리 아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나? 그래서 뭘 준비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대학에 와서 어떻게 이 친구가 공부를 얼마나 어떠한 학업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와서 어떻게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가 이런 걸 보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미래를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많이 보게 됐어요. 원래 우리가 시험 이것도 일종의 시험인 거고 일종의 확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나온 이 친구의 행적을 보겠죠. 그 행적은 뭐예요? 학생부예요. 맞죠? 그 학생부인데 학생이 학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공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는 건 뭐예요? 학업 역량. 또 대학도 대학에 와서 그 친구가 제일 많이 뭐 하기를 원하겠어요? 공부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뭘 보겠어요? 학업 역량을 보겠죠. 80년대처럼 대학에 와서 대학이 학생이 와서 학생운동 하기를 원하겠어요? 물론 그때도 대학은 학생운동하는 학생들을 말렸어요. 근데 지금 시기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회의 꿈을 갖고 물론 그런 거 좋겠죠.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대학 가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학생은 학업 영역을 볼 거예요. 왜? 그 친구가 학교에서 하는 가장 많은 게 그리고 우리가 학생부 받잖아요. 학생부는 보통 몇 페이지 정도 있어요? 적은 학교가 한 20페이지 정도 있고 많은 학교는 35페이지까지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학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업 역량이 가장 많이 봐요. 근데 학업 역량은 단순히 교과 그럼 내신 점수냐? 아니요. 내신 점수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저런데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학교 활동 얼만큼 충실한가, 동아리 활동에서도 학업 역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다음 내가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은 학점제 사회니까 내가 선택한 과목이 또 학업 역량적으로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특과 창체와 이런 데도 다 녹아들어 있는 거고요. 학교 생활 자체가 학업 역량을 확인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학업 역량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모든 교과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아까 제가 뭐죠? 적극적이어야 되겠죠. 모든 교과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연계된 수행평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다녀봤자 학력 수준이 뭐예요? 고등학교 재학적 학력 수준. 중졸이에요. 중졸한테 어떤 대단한 결과를 대학에서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단한 결과를 내가 만들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소논문을 엄청나게 만들겠어. 그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뭐라도 만들어냈는데 그 뭐가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그러니까 수행평가 같은 거 무임승차하면 안 되겠죠. 옆에 친구 한 거 같이 해야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보다 무엇이 얼마나 대단한 게 안 나올 거잖아. 이 친구 중졸자리들이.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생부 액션과 메모로 역량 표현하는 게 학생부에 또 뭔가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 무엇인가 자신의 액션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평소에 뭐 해둬야 돼요? 메모해둬야 돼요. 왜? 11월달 정도 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 안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 세특이나 창체에 들어갈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한번 써와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걸 써줄까? 너네들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어떤 대학들은 어떤 고등학교든 11월 정도 되면 자기 평가서라는 걸 제출하라 그래요. 아마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기평가서를 제출할 때 그때 자기평가서를 막 상상해서 만들 수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써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자기가 했던 행위들을 좀 메모해야 되는 습관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생각을 심화시키고 융합하는 학문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입교육 교육부 개편한 이제 과목이죠. 과목에서 우리는 사실은 뭐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뭐 이렇게 쭈루루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관심 갖는 게 어떤 거죠?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들이 좀 관심 있는 거잖아요. 변화되는 것들이.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들이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되겠죠. 저는 좀 많이 답답해요. 사실 이걸 보고 있으면은 많이 답답한데, 자,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공정이에요. 키워드가. 무슨 뜻이에요? 그 공정이란 말 뜻이? 문과고 이과고 다 배우는 과목만 시험 본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과탐에서 물원, 세원, 하원, 지원 2학년 때 배우는 걸 안 하고 사탐에서 9개, 지금 아이들 9개 갖고 있는데 그중에 선택하지 않고 왜? 그럼 얘는 이거 선택하고 쟤는 저거 선택하면 서로 불공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걸로 시험 보겠어. 그럼 고2, 고3 때 뭐 하라고? 우리 아이는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고2, 고3 때 열심히 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수학도 대수와 미적분과 지금 이과 애들은 학률과 통계 공부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심화 미적분이라고 얘기했던 거 초월함수 미적분 이런 거 공부하거든요. 이과 애들은. 근데 그것이 초월함수 미적분 공부하지 않겠어. 여기서 얘기하는 미적분 원이 지금의 미적분이 아니에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현재 우리 아이들의 1년 선배들이 공부하는 건 교과가 달라요. 1년 선배들이 공부했던 것의 수원이 여기에 대수예요. 1년 선배들이 공부하는 수2가 다항함수 미적분이거든요.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이런 다항함수 미적분. 그것이 여기에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원. 그리고 우리 지금 1년 선배들이 공부하는 미적분. 소위 말해서 초월함수 미적분.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갔어요? 여기 선택 과목으로 가가지고 미적분 2. 근데 시험 수능은 보지 않아.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문과 애들만 공부하는 확률과 통계를 이건 쉬우니까 문과 애들 공부하니까 이과 애들도 그냥 공부해. 다 같이 해. 그래서 저렇게 시험 범위가 된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 대학에서 모르겠어요. 교수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나중에 미적분 2, 그러니까 초월함수 미적분 안 하고 왔는데 얘를 공대에서 어떻게 수업할지 뭐 이런 것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공대 가려면 그럼 뭐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아까 학종 얘기할 때 과목의 선택이 이제는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학습을 줄였다고 얘기했는데 학습이 줄였나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 지금까지 이과 애들은 대수, 미적분원, 미적분 투방 공부했는데 거의 학률 같은 게 늘어난 경우가 돼버린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오히려. 하여튼 그런 경우다. 그 다음에 저기 제2외국어 한문은 어떤 거예요? 제2외국어 한문은 필요한 애들만 보는 거예요. 저거는 5교시에 있는 거니까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수능에는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과목에서 뭐 당연히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걸 수능에 본댔으니까 고1 때 공부했던 거 고3 때 기억하고 있을까 애들이? 다 잊어버리겠죠. 그럼 학교에 저거 다시 수업해 줄까요?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탐 과목 같은 경우는 과탐 과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능에 많이 보는 과목을 학교에서 대부분 고3 때 편제를 해요. 왜 고3 때 하고 내신도 그걸로 준비하고 수능도 그걸 보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028년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편제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냐면 5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2015 5년 7년 뭐 이렇게 바뀌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2028년은 그럴 거다. 이게 확정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등급제가 바뀌는 거죠. 등급제가 몇 등급제로 바뀐다. 그 전까지는 9등급제였어요. 그래서 1등급 구간이 4%, 2등급 7% 이렇게 그 다음 구간이 12%. 그래서 누적하면은 4, 11, 23 이렇게 갔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10%, 24%, 32%, 24%, 10% 이렇게 5등급제로 바뀐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5등급제로 바뀌니까, 5등급제로 바뀌니까 뭐가 학교에서 아까 교과 전형할 때 변별력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지겠죠. 그럼 그걸 당연히 대학은 보완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서류적 기록들이 더 추가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미 일부 학교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미 일부 학교에 드러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그리고 또 기록되는 게 예전에는 9등급과 성취도 뭐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제 평균과 예전엔 그런 게 적용됐어요. 예전에 성적표에는 표준 편차가 들어갔어요. 과목별로. 과목별로 표준 편차가 들어가면 표준 편차를 보면 이 학교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지 못하는 학교인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어때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아이들이 성적대가 좋은 학교인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다 열심히 하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은 학교가 일반 인문계 좀 그러니까 몇 명은 공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대략 하든 그런 학교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런 학교를 구별하지 않게 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쭈르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평균과 원점수는 기록해요. 평균 원점수. 그러면은 예전에 표준 편차에서 내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봤었는데 이제 평균과 원점수를 기록하니까 뭘 볼 수 있어요? 이 차이. 평균에서 원점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건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걸 보는 거죠. 그 학교를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대학들은 그것들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점수를 어떻게 하는 게 잘 받는 게 중요하다. 원점수를 잘 받는 게. 그래서 원점수 잘 받는 게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신에 있어서. 개인별 교육과정 설계학인데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과, 대학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탐색할 잘 모르겠으면 이런 데 가시면 돼요. 진로 탐색을 위한 정보 제공 사이트가 커리어넷,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 메이저맵, 어디가 뭐 이런 데 가면요. 이건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지방 교육청들에서 이런 데 가서 학생의 진로 적성에 대한 맞는 것들 찾으세요라고 발표해 준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진로 탐색하는 정보 제공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학교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확인해야 되죠. 어떤 학교에는 편제가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나중에 이제 공통 과목으로 해가지고 공동 과목이라서 교육청 단위로 만든 그런 데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과목 선택 고려사항, 대학 지원 관련 각 대학에서 발표한 입학 전형 참고. 근데 아직은 잘 모르죠. 사실 3년 뒤니까. 3년 뒤 잘 모르는데 이제 2년 뒤, 1년 뒤에 가면은 그런 거 참고하셔야 될 거고요. 2학년, 3학년 되면. 그다음에 대입 전형 중 교육과정 관련 고려사항. 대입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수업 참여의 모습, 평가의 참여 결과, 지적 호기심이 나타나는 정도 해결 방안, 학습한 개념 요소 활동을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서 중요하게 본다고 교육청이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대학 제시 교과 이수 기준. 일단 학점제에서 몇 학점을 이수해야지 졸업하죠? 192학점을 따야 되죠. 3년 동안에 192학점을 따야 졸업할 텐데 그거 말고 우리 학교에 올라면 우리 학교 자연계열 올라면 우리 학교 인문계열로 올라면 뭘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에서 앞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아직은 없지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나올 거예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진학 및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관련 고려사항. 그러니까 학점제에서는 그 학점을 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과목, 어떤 학점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과목을 수강할 것인가. 자, 그리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8가지 항목이 기재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인적 학적사항, 뭐 출결사항,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 그다음에 교과 학생 활동 사항, 독서 활동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학종에서 이제 기록될 내용들입니다. 자, 봤더니 뭐 인적 사항 뭐 이름 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자, 학적 사항은 그다음 출결 사항은 뭐 해야 돼요? 성실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무단 결석하거나 무단 지각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됩니다. 결단코 없어야 되고 저거는 나중에 재수를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마치고 나서도 학교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오라고 할 때까지 인정 결석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대입전형 자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아시고는 계세요. 근데 수학여행 대입전형 자료 제시되지 않고는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그렇다고 아예 수상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 다음에 저런 것들도, 그 다음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시험 역시 대입전형 자료 제공되지 않아요. 봉사활동도 대입전형 자료 제공되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 봉사활동은 제공되지 않는데 학교 교내에서 선생님이 지도하에 이루어진 봉사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왜? 그런 것들은 행동 특성에 기록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독서활동 사항 대입전형 자료 제공되지 않아요. 근데 저런 것들도 독서활동상 대입전형 자료에 제공되지 않나 세특이나 이런 데 기록할 수 있어요. 어떤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특에는 우리 친구가 나중에 가면 이제 어떤 동기로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동기로 어떤 책을 읽고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또는 어떤 흥미를 느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것들은 전부 다 중요한 요소죠. 근데 이걸 기록하는 게 누구예요? 네? 네, 선생님들이 기록하세요. 그러면 학종으로 대학 가시고 싶으세요? 누구랑 친해야 돼요? 선생님이랑 친해야 되죠.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선생님이랑 친하지 않고서 이 담임뿐이 아니에요. 세특은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하고 친해야 돼요. 자, 근데 세특을 쓸 때 교과 선생님 세특을 써주신단 말이에요. 세특을 쓸 때 내 아이 나를 알고 써주신 것과 나를 모르고 써주신 게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러면 학종으로 대학 가시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우리 학생들은 교무실 가서 선생님과 친해야 되고 교무실 가서 선생님한테 자꾸 물어봐야죠. 선생님 저 이거 공부하다 이게 좀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이런 책 읽었는데 이게 감옥과 연계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이런 게 궁금했는데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내용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좀 선생님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떤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읽으면 더 좋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물어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다고 학생부에 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써줄 거 아니잖아. 그럼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한테. 이해되세요? 그렇게 오는 친구들은 선생님 이름 외우겠죠. 이름 외우고 내가 세특이야. 내가 수학 선생인데 내가 5반을 들어가. 5반을 들어가서 5반 중에서 어떤 반에 어떤 애가 나한테 자주 와서 물어봐. 그럼 그 아이랑 나랑 친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아이가 물어보는 게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대략 이름을 잘 몰라. 근데 뭔가 써야 돼. 학교에 쓰라고 그랬으니까. 열성적인 학교는 교장선생님, 교관선생님이 그런 거 정말 많이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써야 되는데 쓸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였고 과제를 열심히 잘 냈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선생님한테 교무실을 자주 찾아가라.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떠한 보고서나 자료를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뭐 자율동아리든지 뭐든지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는 선생님한테 먼저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번에 저희 자율동아리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어떤 걸 바꾸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게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다시 가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리포트 제출할 거 아니에요. 자율동아리 결과 보고서 같은 걸 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뭘 하는 게 저희가 좋을까요? 선생님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고등학교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럼 대학교 가면 이런 거 한번 하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진로 역량이나 관심으로 발현될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제가 토요일 날 했거든요. 11시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 윈터스쿨 부모님들 몇 분 계시죠? 토요일 11시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종례 때 오늘 오라고 학생들 오라고 한 종례 때 3일 동안 내보냈어요. 근데 여기 몇 명만 와 있네요. 종례 때 왜 오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랑 엄마들이 와서 지금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제가 얘기하면 무슨 전문가의 조언처럼 들리는데 엄마들이 와서 집에 와서 얘기하면 엄마가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날 괴롭혀 뭐 이러면서 내가 더 잘 알아 이러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설명회가 평일 낮에 하는 설명회가 있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부모님들만 오세요. 그런데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하는 설명회를 잡는 이유는 학생들이 같이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부모님들 수고를 좀 덜어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세요. 자, 학생부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학생부 관리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부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대학에다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학점했을 때. 그러지 않나요? 내가 평가하는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을 거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누군가한테 보여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대학에다 보여줘야 그럼 대학에서 보일 때 그 사람이 보기 편하게 해줘야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얘기예요. 평가제 학생부 검토 순서를 예측해요. 첫 장부터 보겠죠. 사람이 누구나. 그리고 행특, 창체 등 학생부 순서를 쭉 볼 거예요. 그리고 관심 항목과 연계 과목, 관심 항목과 우리 학과와 연계된 과목의 세특을 보겠죠. 그러지 않나요? 국문과 교수가 쓸데없이 수학과 세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국어 과목의 세특을 더 열심히 보겠죠. 하여튼 그런 쪽으로 그런 과목에 대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해서 찾아보고 토론 발표와 독서 논문을 근거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적극적 행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부는 테마가 있는 게 좋아요. 주제가 있는 학생부, 난잡하게 이거저거 막 섞이는 것보다 주제가 있는 학생부, 주제를 어떻게 만들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좋고요. 그 다음에 창체중 진로 테마, 동아리 활동, 자율교육 이런 것들 역시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동기, 과정, 결과 그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는 것들이 좋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동기를 얻었는지 무엇을 행위를 해서 동기를 얻었는지 어떤 제가 수업 시간에 깨달음을 얻어서 저런 거 하면 좋겠다. 그런 동기를 갖고서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집중할 과목 모든 과목을 다 잘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 집중할 과목 정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관리를 위해서 액션과 메모 항상 해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뭔가를 기록해야 될 때, 제출해야 될 때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거 제출할 때 어떤 학교는요. 학생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학생이 제출한 걸 그대로 올린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학교마다 다르니까 어떤 학교는 그런 걸 대비해서 서류에서는 학업 역량을 우위에 두는 글들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적용, 응용, 확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갈식으로 기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딱 봤을 때 맨 첫 글자를 딱 보고서 맨 첫 문장을 보고서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야지. 몇백 명의 원서 쓰는데. 근데 맨 앞에는 미약하게 쓰다 맨 마지막에 미가시까지 안 읽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기록은 두 갈씩 하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설계 실행 심화 이거 잘못된 사례 추천 얘기하면 이거는 성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 쓰신 걸 제가 잠깐 활용한 건데요. 봤더니 1학년 때는 의욕의 1학년 나 의대 가겠어 하면서 모든 것들이 의대 쭉 맞춰 있어요. 1학년 때부터 의대 2학년 때 봤더니 의대 가려는 근데 제가 세계합 4야. 내가 세계합 4는 도저히 못 맞추겠어. 세계합 4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능 맞았을 때 세계 영역에서 적어도 1등급, 1등급, 2등급. 아니 어떤 대학은 세계합 3도 있어요. 너무. 그 다음에 내가 이 대학 학종에 내신 쓰려면은 아까 제가 뭐랬죠?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게 숫자라고요. 내신이 이미 1.5, 1.6을 넘어가면은 의대는 끝났어요. 수능, 학종이나 교과로는 일반 인문계에서 전국 자사고나 뭐 이런 약간 다르겠지만 전국 자사고나 이런 약간 다르겠지만은 일반 인문계에서 내신에 1.5, 1.6은 이미 의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안 될 것 같아. 최저 통과 못할 것 같아. 아니면 내신이 이미 멀었어.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의대는 아닌데 1학년 다 의대로 도배해 놓고서 그러니까 진로를 변경해야 되죠. 그리고 3학년 때 돼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돼. 대학 가려면 지금까지 아니었어. 뭐 내신 포기. 이제 난 내신은 끝났어. 남자는 정시. 요즘 여자도 정시 많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러고 뭐 수학 포기, 수포자. 국어만 잡자. 세 점만 맞추자. 두 과목 합 6.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망가져서 저희 학원 때 재수하러 오죠. 자,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드시라 했잖아요. 1학년 때는 우리 1학년이 중학교 마쳤어요. 중졸이에요. 대한민국의 직업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무슨 의대만 다 생각한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학년은 뭐 하는 시기예요? 탐색하는 시기예요. 1학년 탐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알아요.
1학년 탐색하는 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그러니까 많은 것을 경험해 보는 시기예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생활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1학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냥 목표를 하나 못 박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고민. 난 사탐이 좋을까 과탐이 좋을까? 나는 인문계를 할까 자연계를 할까? 아직 결정 안 나 있어 상관없어요. 1학년 때부터 그런 걸 결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다양하고 그다음에 고른 관심, 폭넓은 탐색. 이게 1학년 때의 학생부의 의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강박관념 갖지 않으셔도 돼요. 1학년 때부터 의대로.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2학년 때 이제 구체적 학생부 테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2학년 때 구체적 학생부 테마 만들어져. 2학년 때 내가 집중해야 될 과목. 아까 우리 선택 과목 쭉 있었잖아요. 일반 선택. 내가 선택해야 될 과목이 집중. 그 과목들이 내가 어느 학과를 가겠어. 자연계를 가겠어. 인문계를 가겠어. 아니면은 의대를 가겠어. 공대를 가겠어. 그런 과목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2학년 때 자율동아리 많이 하시잖아요. 창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 있고 책도 그런 책을 읽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학에서 봤을 때 아까 평가에서 봤을 때 1학년 때 얘는 탐색을 열심히 하고 2학년 때부터 집중했구나. 2학년 때부터 이제 어떤 데 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성적에 받쳐주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3학년 때 그것들 중에서 좀 더 연계되고 심화되는 아이템들을 3학년 1학기까지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 의대 이럴 필요 없으시다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의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1학년 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1학년 때 자연 탐색하고 그러면 공대 얘기를 써도 되고 2학년 때에서 학생의 진로나 탐색이 어떻게 바뀌는데 따라서 아니면 뭐 어문계열 써도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했다가 2학년 때 갑자기 어문계열 갑자기 공대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 그것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뭐하고 살지 다 결정하셨어요? 우리도 결정하지 못한 걸 왜 애들한테 결정하라고 그래요? 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결정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찾아가시면 된다.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입기반 고교 선택은 이미 고교는 선택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고교는 선택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셔가지고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할 거야 이런 얘기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결정은 나 있을 테니까. 자, 일반 고등학교는 뭐죠? 장점은 내신 확보, 그다음 비교과에 대한 부담이 좀 적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단점은 심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정시 대비가 좀 약하죠. 근데 정시 대비가 일반 고랑 약하지 않아요. 저 강남에 있는 일반 고들은 정시 대비 되게 빡빡해요. 정시 대비가 약한 건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서 정시 대비가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신 시간대 내신 기간에 평상시 학습 시간 격차. 저것도 사실은요 일반고의 단점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아이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기간 때는 공부 좀 하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공부 전혀 안 하죠. 전 일반고의 단점이 아니라 그 일반고를 다니는 아이들의 단점인 거죠.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 기간 평상시에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교도 내신 따기 좀 더 쉽다. 근데 교과 학추 그리고 지역 중심 교과나 학추에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반적 활동 또는과 내신 플러스 수능 체제에서 이런 그러니까 수시를 얘기했을 때 교과 쪽에 좀 더 유리할 것이야. 왜? 내신 따기 쉬우니까.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비교과 활동이 별로 없으니까 학종은 약간 힘들 거야. 그리고 수능도 만만치 않을 거야. 왜? 주변에 다 공부 안 하는 분위기니까. 그 다음에요. 비평균 가중고나 아니면 자사고 자율고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다양한 전형 대비 학과 선택의 폭이 좀 넓어요. 그 다음에 중상 정도의 심화 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 전체 여기는 교과도 생각하고 그 다음 정시도 생각하고 그리고 학종도 생각하고요. 단 중점사항이 다소 혼란하고 진로 목표 불명시 전략 구성이 어렵다. 그리고 저런 데 가가지고 잘하는 데 섞여가지고 내가 중학교 때는 공부 좀 했었는데 잘하는 애들 섞여서 그 분위기 속에서 내신도 따야지 내신을 못 따는 순간 자기가 전략이 다 억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평상심을 유지하고 계속 가야 돼요. 1학년 때 성적이 좀 안 나왔다고 끝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 연기학습 열심히 해야 되고 특목고는 뭐 영재고나 과고나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심화교과, 비교과를 통한 특기 하고요. 그다음 수시 집중, 특목고는 수시로 많이 가죠. 수시 집중하고 그다음 정시로 보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런 데 이제 학과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죠. 그런 특수 목적에 맞는 학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외의 학과들이 힘들겠죠. 그리고 비교과 요구 수준, 전공의 진로 선택의 명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좀 더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가 학습 분위기 좋은 학교 아마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디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본론 얘기할 거예요. 그냥 본론 얘기보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그럼 교과로는 몇 등 해야지 어디 가는데 궁금하시잖아요. 교과로 쓸 수 있는데 학종은 몇 등에 가야 되는데 궁금하시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올해 지금 1월달 진행되는 대입전형이 몇 년도 전형이에요? 2025학년도예요. 는 아직 대학이 발표하지 않았어요. 결과를. 그러니까 1년 전에 2023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 갖고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을 연대 가려면 몇 등급 안에 들어야 돼요? 제가요 연대 들어가서 이걸 다 부모님 다 보실 수 있어요. 모든 대학마다 가면 이게 다 보여요. 근데 설명해 줬으니까 모든 대학마다 다 들어가서 보시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다 들어가서 보아서 긁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연대에서 제일 높은 과는 의예과 합격자의 70% 컷이에요. 70% 컷. 70% 컷과 100% 컷은 거의 붙어 있어요. 사실은 몇 개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합격자 70% 컷이 내신 1.03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1.03 등급하고 최저 맞춰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 학교에서 제일 낮았던 과가 2.33이에요. 내신. 사회복지학과. 근데 사회복지학과 그럼 매년 낮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섞여 있어요. 얘가 어떤 애 여기 있고 하필이면 이 해에 제일 낮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제일 낮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해에 제일 낮았던 과라서 제가 그냥 표를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대부분의 과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별로 없어요.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2.33 바로 위가 뭐예요? 신학과 1.83이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 대 합격과는 사회복지학과만 유독 그 해에 저기가 펑크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펑크가 저 해 저기가 펑크였다고 올해도 펑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28년은 더더군 없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런 뜻입니다. 쭉쭉쭉 이렇게 보시면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제 특징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대학 들어가려면 지금 9등급제 하에서요. 9등급제 하에서 몇 등급 안에 들어야지 여기 교과를 쓸 수 있어요? 그냥 1등급 안에 들어야죠. 1등급 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등급 때 맞고서 나는 교과로 한양대에 아니지만 서강대에 가 있어. 말이 되게 안 돼요. 안 돼요. 연대에 가 있어. 그런 꿈 꾸지 마시라고요.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봐요. 여기 좀 특이하지 않아요? 왜 특이하죠? 한양대가 서강대나 성균관대도 교과 전형의 컷이 높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왜 높을까요? 2회까지예요. 올해는 바뀌었어요. 2회까지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2회까지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아이고. 여기 그걸 안 냈구나. 그래서 저게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다는 말은 내신이 더 높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수능을 못하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데를 원서를 쓰겠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야 낮아요? 낮아지겠죠. 이해돼요? 근데 한양대도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가 생겼어요. 작년부터. 작년 생겨가지고 오히려 얘네들보다 더 높아요. 수능 최저가. 가장 그런 의미. 자, 그럼 수능 최저가 없는 데는 원서를 쓰면 쓸수록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럼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수능 공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서 6점만 쓰겠다고 수능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까지 쭉. 이건 9등급제랬어요. 노란색 있죠? 아니, 연두색. 이걸 제가 5등급제로 바꾼 거예요. 우리 아이는 5등급제니까. 5등급제의 1등급 컷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올 1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가려면. 왜? 10%로 늘었잖아. 알겠어요?
자, 대학이 전원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대학도 있잖아요. 여기도 교과전으로 다시 볼게요. 봤더니 삐리리 쭉 봤더니 전원대학들. 여기서도 이게 높잖아요. 여기가 뭐가 없다? 최저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최저가 없으면은 컷이 올라간다. 동대 약학과 1.00, 동국대 역사교육 1.00. 최저가 없으니까 올 1등급 맞는 애들이 저기 쓰는 거예요. 왜? 지방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로 맞출 자신 없고, 근데 내신은 올 1등급인 학교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자, 쭉 보시면 돼요. 보면은 역시 우리는 이 선 보면 돼요. 우리는 5등급제에서. 그러면 이런 대학 가려면 내신 뭐? 1.3등급 정도까지? 1.4등급까지 교과 쓸 수도 있겠다. 5등급제 하에서. 이해되시나요? 자, 갑자기 표정들이 되게 어두워지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자, 그럼 교과가 보면 그러니까 아까 상위권대가 뭐로 많이 뽑으면 됐어요? 학종으로 많이 뽑으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위권대 갈 거니까 교과 말고 학종. 학종을 봤더니 어때요? 학종은 이런 자리 어디서 못 보시잖아요. 여기 오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동네 보습학원들 설명하면 이런 거 안 보여주잖아요. 왜? 걔들 못 찾으니까. 자, 보시면은 딱 이게 학종으로 합격한 애들의 이건 좀 9등급제에서 여기는 뭐야 4등급까지 합격하네. 우리 애도 가능성이 있겠네. 물론 1등급도 합격하는 이게 70% 컷이 70% 컷이 1.81이라고 이게 1.81 맞아요. 이 합격한다고요. 그럼 여기가 많이 있겠어요? 아니 대부분 다 여기 있어요. 대부분의 과들이. 이건 그냥 툭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이해되세요? 하여튼 그런데 자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몇 등급을 바꾼다고? 5등급으로. 그러면 1등급, 2등급. 그러면 서울대부터 중대까지 이 라인 우리가 보통 이 정도면 상위권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대학 가려면 우리 아이의 내신이 1점 몇몇 그러니까 2.0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학종으로 생각해도. 아까 교과로 생각할 때 뭐야? 올 1. 학종으로 생각하면 1점 몇몇. 이해되세요? 5등급제에서는. 그러니까 9등급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대학들도 쭉. 그 밑에 대학들도 1등급, 2등급, 3등급. 여기는 3등급 때도 갈 수 있겠네. 자, 3등급 때도 갈 수 있을까요? 3등급까지 쭉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이 중에 시립대가 있어요. 시립대 5.76까지 합격한 애도 있죠. 근데 시립대는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걸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다른 학교와 다른 게 있어요. 뭘 해주냐면 다른 학교와 달리 출신 학교별 70% 컷을 발표해요. 출신 학교별 70% 컷. 일반 인문계, 자사고, 특목고. 특목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하여튼 여기는 국제고나 아니면 외고나 이런 거 있죠. 인문계는. 뒤에는 이쪽은 하나 더 이쪽은 특목고라고 얘기하는 게 과고나 영재고 자연계열이니까. 이해되세요? 자, 인문계 쪽 안 보고 그냥 자연계 쪽 보고 얘기할게요. 봤더니 일반 인문계는 아까 시립대가 5.76까지 합격한 애도 있었어요. 근데 일반 인문계는 몇 등급 안에서 끝나요? 2.5등급.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저 2.5등급이라는 게 5등급제에서 몇 등급? 1등급 대 초반. 1점 몇몇. 올 일은 아니겠지만. 이해되나요? 자, 저기서 5.76이 합격하고 6등급에 합격했던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특목고. 우리 애들이 아니라고요. 전국 자사고 애들. 전국 자사고라고 이름 들어보는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들이 3등급 때가 합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저기에 5등급까지 합격해서 4등급까지 합격했어 하면서 우리의 학종으로 갈 수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학종은 뭘 반영한다고? 학종은 서류로 뽑으면 됐죠? 근데 서류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점수가. 이해되세요? 일반 인문계면 그러면 내신으로 대학 가면 교과로 대학 가려면 몇 등급 때? 올 1, 7승 하시고 그 다음에 학종 하려면 몇 등급? 적어도 1점 몇 등급? 1, 2, 1, 2, 1, 2 이렇게 찍을 생각하시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교과나 학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학생들 이제 뭐 해야 돼요? 논술. 논술은 누가 써요? 논술 잘 썼어요? 질문할게요. 논술은 누가 쓰시나요? 우리 아이가 논술을 잘해서 논술 써요? 아니요. 가진 게 없어서 논술 써요. 교과도 못 쓰고 학종도 못 쓰니까. 그러지 않아요? 교과나 학종으로 쓸만하면 그거 쓰겠죠. 근데 교과도 안 되고 학종도 안 되니까 논술 쓰는 거잖아요. 근데 논술도 대부분이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경쟁률이 반으로 떨어져요. 그 경쟁률 얼마인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논술도요. 아까 그 얘기 안 했네. 논술도 논술 100으로만 뽑지 않고 이런 것들이 껴있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전형이야? 교과 전형이야? 서류 전형이야? 학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학생부 전형이야? 교과 전형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면 정시 전형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시 전형이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죠? 수능 100이 아니에요. 수능이 50% 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 전형이라는 얘기가. 논술 전형이야 라고 하는 얘기는 논술이 100이 아니에요. 논술이 50%가 넘어. 그럼 대표 전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논술 50일에 교과 49의 논술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시, 가나다공. 아직은 정시는 얘기가 긴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할 때 서울대는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서울대 가려고 하면은 정시 전형인데 수능 60, 교과 40이에요. 뭐라고요? 수능 60에 교과 40. 서울대 직윤으로 가려면. 서울대는 뭐도 있으니까 정시에도 직윤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어요. 일반 전형이 또 수능 80에 교과 20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면 수능만 잘해서 안 돼요. 안 돼요. 뭐도 해야 돼요. 내신도. 연대도 내신이 들어갔어요. 올해부터. 한양대도 학생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능만 해서는 대학, 수능만으로 정시, 수능 100을 뽑는 대학도 물론 있죠. 그런데 수능의 변별력이 이전보다 높아져서 낮아졌어요. 2028학년도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얘기가 여러분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 거라고 내가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예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갔잖아요. 학습량이 예전에 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잖아요. 아까 미적분 할 걸 확통으로 바꿨잖아요. 전체가. 그러면 변별력이 점점 어떻게 해요?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변별력이 낮아지니까 대학은 뭐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변별력 유지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쪽이 낮아지는 순간 이쪽을 뭔가를 더 섞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난 내신 포기야. 난 수능으로만 가겠어. 난 수능러야. 뭐 이럴 때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는 내신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상위권 대학은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가나다고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하면 우리 애가 어느 대학 정도 갈까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은 100분이나 표준점수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등급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등급이 나오면 간다. 이 정도 등급 나오면 저런 데를 정시로 갈 수 있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전부 다 1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저희 학원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거예요. 저희 부원장님 반드시 올려야 된다. 제가 지금 아까 말하면서 자꾸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몇 가지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빼야 되지 고민 중입니다. 자,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고요. 보시면은 영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제일 공부 안 하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영어예요. 언제 영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냐면 중3 때 제일 열심히 해요. 특목고 하려고. 근데 고등학교 오는 순간부터 수능이 이게 절대평가라. 그러면 영어 공부를 안 해요. 꼭 하게 하십시오. 영어가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서울대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되게 낮아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실질 반영 비율이. 근데 연대에는
엄청 높아요. 연대는 영어가 3등급 맞으면 연대를 못 써요, 정시에. 그리고 그런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홍익 때는 뭐 15, 14.25 하니까 0.75배기 차이가 안 나는데 영이 15, 2등급에도 1.8배기 차이 안 되는데 아니 쟤는 총점이 185점이에요. 저 천점을 환산하는 순간 엄청 커져요. 다른 대학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총점 대비 이렇게 실질 반영 비율을 보시면요. 영어 적어도 2등급 맞을 수 있도록 못해도 3등급은 맞아야 돼요. 근데 재수하러 온 애들 보면 영어 4등급, 5등급 엄청 많아요. 왜?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 영어는 절대평가하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영어랑 좀 친해지길 권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슬픈 얘기들. 이 얘기들은 3년 뒤 얘기니까 제가 그냥 이건 올해 얘기들이거든요. 3년 뒤 입시에서는 별로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그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다 넘어가고 이것도 의대도 증원됐잖아요. 이게 유지될지 안 유지될지 모르겠어요. 확정되면 이게 의대에 대해서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은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런 것도 다 많이 알아요. 많이 안다는 걸 그냥 보여주시는 장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전문적으로 이건 다시 한번 의대를 위한 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시는 딱 보면요. 대학은요. 아까 제가 말했죠.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해요?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해요? 이제 막 헷갈려졌죠. 처음엔 수시만 생각했는데 수시라는 그럼 경쟁률이 높은 게 유리해요?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해요?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해요. 자, 최근 3년간 우리 전국대학 안 보고 그냥 15개 대학만 볼게요. 서울 지역 상위 15개면 최근 3년간 수시 경쟁률은 19대 1. 그러니까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직 안 넣었어요. 작년에 끝난 것까지 본 거예요. 19대 1, 19대 1, 20대 1이었어요. 수시 경쟁률. 그거를 올해 작년 것만 전형별로 보면 교과 경쟁률이 9대 1이었어요. 학종은 15대 1. 논술은 몇이요? 63대 1.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부모 애들이 아니죠.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글을 잘 쓰니까 논술로 준비하고 최저만 준비하고 논술로 시험 봐. 논술만 생각했다. 그럼 가끔 제가 물어봐요. 그럼 63대 1에서 부모님의 자제분이 1이 될 확률이 없으니까 62가 될 확률이 없으니까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논술학원 가서요. 애가 글을 쓴다 그러면 그 논술학원 선생님 다 뭐라 그래요? 잘 쓴다 그래요. 가능성이 있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논술학원 선생님이. 왜 그럴까요? 얘 재능 없다 그러잖아요. 하고 끌어버릴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밥줄 끊긴 얘기 안 한다고요. 자, 하여튼 간에 물론 진짜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정시 경쟁률은 어때요? 최근 3년간. 평균 경쟁률은 몇이에요? 5대 1. 그럼 얘기는 5대 1인데 저기 20대 1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더 대학 가기 쉬워요? 아시라고요. 그런데 이 동네 학교 부모님, 우리 첫째에 있으신 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학교 가면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 다 뭐로 가래? 수시로 대학 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수시가 유리하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분들이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 말의 앞에 가로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 애들은 수시가 유리해. 이 말 앞에 가로가 뭐야?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애들은.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수능이 점수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라도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겠지.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애들은 수시가 유리해가 아니고 정확한 말은 이거예요.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애들은 정시가 불리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데 수시가 유리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그냥 정시가 불리할 뿐이지.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그러면 저쪽 강남 아이들은 어때요? 수능 공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해? 정시도 유리해져. 수시가 불리해가 아니라 정시도 유리해. 고등학생이잖아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내신만? 내신 열심히 해야죠. 수능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내신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학원에서 재수학원 원장이기도 하잖아요.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부도 있지만 재수반도 있으니까 재수반에 1년 동안 가르칠 때 점수가 많이 오르는 애들 있잖아요. 어떤 애들이 점수 많이 오르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내신을 잘했던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이유가 착각하는데 뭘 착각하냐면은 수능러와 내신러, 정시러와 수시러라고 지들이 구분을 쳐요. 아무도 평가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 놓고서 나는 정시를 준비하니까 1학년 때 몇 개의 시험을 잘못 봤다고. 난 정시를 준비하니까 1학년 때부터 이제 내신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2학년 때부터는 1학년 때 난 내신 망쳤어. 나는 정시에 집중할 거야. 정시로야. 그러면서 내신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볼기장을 때려주셔야 돼요. 아니구나. 요즘은 자기 자식 때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뭐죠? 애들을 그 친구들의 욕구는요. 그래놓고 정시 공부 안 해요. 당장 2달 뒤에 내신도 공부 안 하는 애가 1년 뒤에 2년 뒤에 수능을 공부하고 온다고요? 말이 돼요? 그냥 나는 정시를 준비하니까 내신 공부는 하지 않겠어지. 그럼 정시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으면 그냥 기출문제 푼대. 기출문제 수능은요. 내신과 문제의 틀이 달라요. 문제 틀이 달라. 한 가지 확실한 건 애들이 얘기한 건 이런 얘기를 해요. 수능은 문제 틀이 다르다. 어떻게 달라? 수능은 사고력 중심이고 내신은 개념 중심이야. 근데 사고력이 무에서 만들어지나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고력만 팍 생겨요? 개념들이 모여가지고 개념과 지식들이 모여야 사고력이 만들어지지. 개념과 지식을 모으는 행위를 하지 않고 사고력만 생기길 바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해야지 개념과 지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야지 수능을 잘 보죠. 사고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저는 정시를 잘 보고 싶으면 내신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을 잘하고 그리고 내신을 열심히 하면 교권 학점도 쓸 수 있죠. 그리고 수능도 잘 볼 수 있다. 그런데 내신을 안 하면 교권 학점도 못 쓸 분들도 수능도 잘 보기 어렵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인데 뭐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 잠깐 그려봤어요. 공부란 뭐 한 쭉 봤더니 실학기 애들이 보통 어때요? 실학기 이제 초가 되면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자 위에는 공부 좀 하는 상위권 애들 밑에는 좀 하위권 애들 보면은 딱 4월 달 정도 돼가지고 이제 뭐 하면은 중간고사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바뀌는 거예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나도 공부 좀 해야지 하면서 물론 공부한 농도는 다르긴 하지만은 근데 중간고사 딱 끝난 다음에 상위권 애들은 잠깐 쉬는 척하다 공부를 계속하는데 하위권 애들은 그냥 쭉 내려가서 시험 끝났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모습을 띄어야 될지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성공한 학습을 위한 조언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목표가 있는 공부와 목표가 없는 공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 페이지 좀 빨리빨리 끝낼 건데 목표가 있는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애들한테 공부만 계속 해요. 이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휴식도 적절하게 주셔야 돼요. 물론 아이들이 휴식이 넘쳐가지고 엄마가 화병 걸릴 확률이 많이 있긴 한데 공부와 휴식의 적절한 균형들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무조건 못하게 하지 마시고 적절히 끊어주셔야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집중력 있는 학습. 그러니까 공부는 많은 시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력 있게 하는 게 되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딱 하고 쉴 때 팍 쉬고. 근데 할 때 빡한 그러기 위해서 그때는 딱 끊어줘야죠. 공부하겠다 면서 옆에다가 소위 말해서 책상 위에 폰 올려놓고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요즘 대부분 그러죠. 집중이 잘 안 돼요. 계속 뭐가 울리잖아요. 계속 까똑까똑까똑 그러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에게 맞는 학습. 자신에게 맞는 학습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친구가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들어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교재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다 이걸 풀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신에게 맞는 꼭 수업과 자신에게 맞는 교재.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1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저는 사실은요 선행학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수학과 출신인데 전 선행학습보다는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1이면 고1의 난이도 있는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지 고3 때 수학 같은 경우 28번, 30번을 풀 수 있으니까. 상상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진도만 개념만 쭉쭉쭉 빨리빨리 빼면은 걔는 맨날 개념에서만 방향이 돌 테니까 난이도 있는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진도에서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입장은. 뭐 이건 선생님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또 기본이 부족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인수분해를 못해. 그럼 저는 중학교 2학년부터 시켜요. 저 상담하는 학습 상담을 갖고 오시는 분들인데 인수분해 이제 시켜봐요. 수학을 잘 못해? 수학이 5등급, 6등급이래. 그럼 어디서부터 시켜야 돼? 그런 애한테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을 가르치면 뭐해요? 고등학교 2학년 지수와 로그를 가르쳐도 애가 나중에 2차 방정식을 못 푸는데, 답을 못 구하는데. 그럼 그 아이가 모자란 부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학생한테 맞는 공부를 시켜야 돼요. 옆에 애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행운이에요.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그러니까 정말로 좋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 능력 있는 선생님, 그래 애정 있는 선생님, 그게 학교든 학원이든 그런 선생님을 만나시기는 행운을 기대할게요. 저희 학원에 보내세요. 그런 선생님들 넘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시는 지름길 아닌 넓은 길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가는 전형이, 가는 학교에 가는 전형이 경쟁률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경쟁률이 낮았으면 좋겠어요? 경쟁률이 낮았으면 좋겠죠. 우리 아이는 경쟁률 300대 1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경쟁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경쟁률이 낮은 게 넓은 길이죠. 경쟁률이 높은 게 좁은 길이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경쟁률이 낮은 게 어디인지. 꼭 정시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쟁률이 낮은 게 정시, 그 다음 낮은 게 뭐였어요? 교과였어요. 그렇잖아요. 정시가 평균 5대 1이고 교과가 평균 9대 1이고 학종이 평균 16대 1이고. 근데 교과나 학종을 하기 위해서 뭐 했어야 돼요? 성적이 나와야죠. 내신이 좋아야죠. 이해돼요? 대학은요, 성격 좋은 애를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를 뽑으려고 그래요. 그럼 고등학생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정시로 가든 뭐로 가든 할 거 아니야.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공부는 아니라고 애들 말 속지 마세요. 저의 이 얘기를 진짜로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애가 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넓은 길로, 대학은 넓은 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공부 많이 하시는 게 학생의 본분입니다.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설명 들으신 분들은 전부 다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일부를 생각보다 좀 길게 했네요. 좀 2부 순서 한 30분 정도 할 건데요. 끝까지 좀 들어주셔야 돼요. 중간에 일어나시면 제가 우리 2부 순서 담당하는 부원장님이 혼나요. 예.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